안녕하세요. 아시메틱 윤현쌤입니다. 와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 드디어 밝았네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저는 12월 31일 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속일 순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 1년 동안 알쓸맥잡 들어주신 몇 안 되는 우리 청취자분들, 팟캐스트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야, 2021년이네요. 진짜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항상 그 제 아들한테 하는 말인데 그날은 언젠가 온다. 받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2021년이 왔습니다. 아, 진짜 어떤 한 해가 또 펼쳐질까요? 진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럴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해봅시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인생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좋은 일도 있다가 나쁜 일도 있다가 사실 나쁜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고 나쁜 일이라는 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항상 우리 인생에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일은 나도 모르게 왔다가 금방 또 그 일로 인해서 다시 고민이 생기고 막 번뇌가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방법이 없죠 뭐. 그게 뭐 우리 인생인데 그쵸? 아,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첫째는 건강이죠. 뭐 무조건 건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참고 그러면 분명히 다시 우리가 바랬던 그 날이 올 것 같아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2020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맥주밖에 없잖아요. 올해 맥주, 그러니까 2020년 맥주 트렌드를 한번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2021년의 맥주 업계를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간단히 메모해 왔습니다. 이게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2020년에 있었지. 그리고 2021년에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고 어차피 예상이니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순전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근거는 있죠. 하지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곡은 어떤 날의 하루라는 노래였어요. 진짜 오래된 또 그룹이긴 하죠. 조동익과 이병우. 전설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든 그룹인데요. 앨범 2개 내고 아마 안 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명반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명반입니다. 여러 가지 진짜 주옥 같은 노래들과 음악이 있는데 가장 그 희망찬 노래 출발 이후에 출발이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그게 아마 타이틀곡인데 이 하루는 진짜 지금 들어도 너무 좋네요. 2021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음악 들으면서요. 제가 그래도 1년 동안 알쓸맥잡의 맥주 뉴스를 진행을 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한 대안이 없어서 진행한 코너였는데 그래도 1년 동안 그 맥주 업계에 어떤 기사들이 쭉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 평론을 좀 해드리면서 정리해본 지식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업계분들 만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몇 가지 리스트업을 좀 해봤거든요. 저희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꾸 들으시는 시점은 2021년인데, 그죠? 2020년 한 해를 정리해 보고 2021년 맥주 업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한번 가볍게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얘기할 건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가정용이 유흥용을 앞섰다. 이거는 코로나가 트리거가 된 이슈죠.
원래는 맥주 전체 시장이 유흥용과 가정용으로 나눠져 있고 예전에는 유흥용이 더 많았고요. 6대 4, 이제 5대 5 정도로 진행되는 시점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용이 유흥용을 앞서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용은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맥주고요. 유흥용은 일반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지하 세계에 있는 뭐 그런 곳에서 마시는 맥주들이죠. 나가서 사 마시면은 유흥용, 가져와서 집에서 드실 수 있으면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에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못 마시는, 나가서 사람들을 못 만나고 펍에도 갈 수 없고 음식점에서도 맥주를 마시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홈술이라는 트렌드로 편의점 마트에서 맥주를 사서 집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졌죠. 코로나로 인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맥주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정용과 유흥용이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음식점을 하시거나 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큰, 아픈 그런 어떤 통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주류도매사들에게도 굉장히 가슴 아픈 통계일 수 있죠. 주류도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흥용 맥주를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정용이 유흥용을 앞섰다는 이 통계는 기존의 맥주 업계에 있었던 주류 업계에 있었던 분들한테는 아픈 통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에 가져온 그 파급이 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정용이 유흥용을 앞섰다는 게 단순히 더 앞섰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한꺼풀 더 들여다보면 유통 예를 들어서 뭐 마트나 편의점이나 우리나라의 유통은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이 갖고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쥐고 있는데 가격 협상력 자체가 유통으로 전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2020년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정용 맥주를 살 수 있는 채널이 어디가 있을까요? 주요 마트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요 편의점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틀샵 같은 데가 있을 겁니다. 크게 보면은 한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맥주가 어쨌든 온라인 채널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마트, 편의점, 그리고 바틀샵 요 세 개의 가정용 채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용 채널 바틀샵을 제외한 마트와 편의점 채널은 몇몇 대기업들이 쥐고 있는 채널이거든요. 맥주 회사들이 뭐 제조 회사도 마찬가지고 수입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유흥용 시장이 막혔기 때문에 어쨌든 먹고 살려면 가정용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채널은 정해져 있는데 협상 창구는 정해져 있는데 그쪽으로 많은 맥주들이 몰리다 보니까 협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연적으로 맥주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힘이 유통사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2, 3년 전엔 안 그랬거든요. 2, 3년 전에는 오히려 맥주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시는 분들이 협상력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2020년에는 확실히 뒤바뀐 한 해가 된 거죠. 채널은 정해져 있고 SKU, 선반에 올라가는 맥주의 종류와 개수도 정해져 있는데 많은 공급사들이 몰리면서 가격 협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력들이 유통사로 전이가 됐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긍부정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좀 하락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익히 누려왔던 뭐 4캔 만원, 뭐 5캔 만원, 심지어는 8캔 만원, 만원도 아니죠. 요즘 9,400원, 뭐 9,500원 이런 어떤 가격적으로 소비자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양한 맥주들을 선택하고 마실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었죠. 예전에 바틀샵들이 좀 많았을 때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할 수 없는 맥주들, 조금 프리미엄 맥주들, 고급 맥주들, 레어 맥주들
같은 경우는 바틀샵에 가서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틀샵도 줄어들고 협상력 자체가 마트 시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맥주를 좀 더 다양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어요. 대기업 맥주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유리한 가격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대기업 맥주들이 조금 더 마트나 편의점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트나 편의점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장려금이라고 하는, 예전에 장려금이라고 했었는데 장려금이라고 하는 명목도 있고요. 뭐 광고비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당 MD들과의 영업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업체들, 작은 수입사 혹은 우리나라 작은 소규모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큰 기업, 뭐 수제 맥주에서도 마케팅비나 영업비를 많이 쓸 수 있는 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브루어리나 수입사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어진 어떤 그런 시장 전개로 좀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이슈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2021년까지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조금 있다가 2021년 맥주 트렌드를 얘기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어떤 시장 유통의 상황이 만든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세법도 같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2020년에 주세법이 드디어 종량세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종가세, 종량세 문제로 정말 계속 막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2020년에 드디어 종량세로 바뀌었죠. 그리고 종량세뿐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좀 풀렸어요. 완화됐죠. 예를 들어서 가장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주류 배달인 거죠. 물론 한정적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맥주를 함께 주문할 수 있는,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이게 합법화가 됐어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 배달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맥주 배달이 허용이 되면서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종량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시장의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종량세가 뭐 가야 되는 방향은 맞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종량세로 인해서 수제 맥주 업계가 좀 분화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세로 인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고 4캔 10,000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수제 맥주 회사들은 마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수제 맥주 회사들은 그러지 못한 종량세가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좀 적게 받는 수제 맥주 브루어리들이 이제 좀 나뉘어지게 된 거죠. 2020년 뉴스를 쭉 보면은 이제 수제 맥주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를 다루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성장하고 있다. 수입 맥주를 대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맞죠. 그런데 그 수제 맥주라고 하는 게 과연 전체 수제 맥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편의점 시장이 좀 두드러졌죠. 편의점 시장이 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트 시장보다는. 편의점 가면은 적어도 이제 요즘은 4개에서 5개 정도의 수제 맥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수제 맥주들을 만드는 브루어리들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진입할 수 있는 브루어리들은 좀 정해져 있다. 자금력이 있고요. 그리고 종량세로 인해서 뭐 개당 2,500원 그 정도의 가격에 맞춰서 대량 생산을 해야겠죠. 그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수제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량세로 인해서 마트 채널이나 편의점 채널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소규모 브루어리들은 그렇지 못한. 하지만 언론이나 사람들은 이 모든 이 현상을 그냥 수제 맥주로 퉁쳐서 부르는. 어떻게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점점 이 수제 맥주 업계에서도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기울어진 운동장 하면은 그 싸게 수입되는 맥주들과의 어떤 국내 수제 맥주들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020년 들어와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가 이 수제 맥주 업계에서도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2021년에도 지속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계속 이런 종량세나 채널링 문제가 결국은 2020년에 맥주 업계를 좀 뒤흔든, 그리고 전체적인 판도를 좀 바꾸는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세 번째 2020년 맥주 이슈는요, 프랜차이즈 업계의 진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방송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러 가지가 또 이게 얽혀 있죠. 종량세, 그리고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이 허용이 되면서 기존의 프랜차이즈 업계들, 특히 치킨 업체들이 치킨뿐만 아니라 맥주도 자체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갖고 이 사업화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대규모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사업의 기회고요. 제도가 만들어준 사업의 기회죠.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보느냐는 뭐 각 회사들의 문제긴 하겠지만 분명히 뛰어든 회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실제 발을 담그기 시작한 회사들이 생겼죠. 예를 들어 교땡 치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비비땡인가? 뭐 그런 치킨 회사들이 OEM을 하든 아니면은 맥주 브루어리를 인수를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체 브랜드의 맥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 같다.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2020년에 포착이 됐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거죠. 그런 맥주들까지 아마 수제 맥주라고 하는 키워드에 같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맥주들의 성장 또한 수제 맥주 시장의 성장으로 바라볼 것이다. 뭐 약간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체 맥주 면허가 한 16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브루어리입니다. 크래프트 맥주의 다양성, 근데 맥주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서는 지금은 이 전체 160개의 맥주 회사들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될 때거든요.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맥주 전체적인 산업도 성장하고 생태계도 건전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자본력이나 아니면 생산력, 마케팅력에 의해서 로컬 브루어리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기가 도래하긴 하겠죠. 근데 바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 프랜차이즈 업계가 맥주로 들어오면서 저는 맥주 생태계 관점에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제 맥주로 같이 뭔가 엮여서 이게 대중들에게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여론이 조성이 되고 하나의 산업으로 곡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맥주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제도 개혁도 좀 더 필요하고 이미지 개선도 좀 더 필요하고 조금 더 중요한 그 컨셉들이 있어요. 수제 맥주에 대한. 그런데 대기업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현상은 아마 이런 좀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키워드들이나 의미들이 묻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크래프트 맥주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한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은 수제 맥주 하면은 맛과 향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하면, 저는 크래프트 맥주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맛과 향도 분명히 있어야겠죠. 맛과 향 3분의 1, 브루어리의 철학이나 표명하는 가치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로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계속 하고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네, 로컬 3분의 1스푼, 철학과 가치 3분의 1스푼, 맛과 향 3분의 1스푼. 요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크래프트라고 부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로컬이라는 부분과 철학과 가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 대중 맥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의 맥주 혹은 콜라보레이션 맥주들은, 저는 수제 맥주 혹은 크래프트 맥주는 좀 아니지 않느냐, 대중 맥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 맥주지만 마케팅하기에 수제 혹은 크래프트가 조금 더 다가가기 쉽기 때문에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갖고는 있긴 한데,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나 아니면은 저희 협회에서 그런 작업들을 2021년에는 좀 하려고 합니다. 명확한 한국의 크래프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젠다를 좀 세우는 게 이제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를 공부를 하고 미국 산업들을 좀 참고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정체성을 조금씩 다져왔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크래프트 혹은 수제라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특별한 아젠다 없이 사용되면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국내 맥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맥주의 생태계, 어떤 산업의 생태계가 다양하지 않으면 그 산업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는 수제 혹은 크래프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아젠다를 좀 세우고 정리를 하고 알려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갖고 있습니다. 가볍게 얘기한다고서는 주절주절 말이 많네요. 음악 듣고 와서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노래는요, 그레인, 언테리 부릅니다. 피처링이 다이나믹 듀오랑 BY가 있습니다. 언테리 불렀습니다. 그레인 피처링 다이나믹 듀오와 BY. 2020년에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없었나? 새로운 일이 없었나? 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일이 있었네요.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그 사과 팬이거든요. 사과 바라고 하죠. 네, 앱등이? 앱등이라고 하죠. PC도 2007년부터 맥을 써왔고요. 뭐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 PC 다 사과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저의 생태계가 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사과를 좀 쓰기 시작한 초반만 해도,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새로운 게 나오면 이게 좀 바로바로 교환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뭐 그런 게 좀 재밌기도 하고 막 새로운 거 쓰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폰 6S를 4년 반을 쓴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썼죠. 요즘 핸드폰 되게 금방금방 바꾸잖아요. 만약에 배터리가 좀 빨리 달지 않았으면 더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최신 나오는 뭐 12는 아니고요. 11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12 때문에. 그래서 11로 바꿨습니다. 신세계죠, 뭐. 뭐 일본 맛 중국 맥주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시죠? 왜인지도 아실 것 같고요. 계속 언론에서는 얘기를 다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하락분을 누가 메웠냐는 거죠. 국내 맥주 중에서 초록색 맥주가 좀 메꿨고요. 그 다음에 해외 맥주 중에서는 익숙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네땡, 칼스버땡 뭐 이런 브랜드들이 메꾼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뭐 중국 칭따땡 같은 맥주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고르거나 특히 이 미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익숙한 것들을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익숙한 것들을 마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내려갔지만 다시 점유율을 회복하는 것 같고요. 대신 일본 맥주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래 갈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마트나 편의점 보면은 일본 맥주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뭐 4캔에 10,000원이나 이렇게 묶여 있진 않지만 가격적으로는 4캔 10,000원과 크게 차이 없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예전에 어떤 그런 위상은 찾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 정치적으로 뭔가 큰 화해 혹은 뭐 이슈가 있지 않기 전에는 일본 제품들은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거는 콜라보 맥주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 맥주가 늘었는데 미국처럼 소규모 브루어리 아니면 크래프트 맥주 간의 콜라보 맥주가 아니고 맥주 업계와는 상관없는 다른 곳과 맥주가 만나서 만든 콜라보 맥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잖아요. 무슨 표 맥주들도 있었고 뭐 누구의 에일도 있었고 맥주라고 하는 대중 상품이 힙하게 이용되는 뭐 그런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긍부정이 있죠. 뭐 긍정적이라고 하면 대중들이 수제 맥주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고 보고요. 부정적인 걸로 보자면 여전히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제 혹은 크래프트의 개념들이 쪽으로 매몰되는 게 아닌가라는 맥주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트렌드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트렌드는 얼마가는 가겠지만 지속적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물론 2021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2021년까지는 몇몇 맥주 회사들이 비슷한 방식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것 같아요. 맥주는 이제 OEM 개발을 해주는 거고 자신의 브랜드가 아니고 다른 업계의 브랜드들이 그 맥주의 상표가 되는 뭐 그런 콜라보레이션 맥주들이 2021년에 계속 될 것 같고요. OEM 맥주들이 좀 더 증가할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이거는 또 마냥 또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 게 OEM을 통해서라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어렵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이 막혀 있고 유흥용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회를 포착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맥주들, 자신만의 철학이나 가치를 갖고 있는 맥주들을 또 만들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될 것 같고요. 뭐 요 정도 선에서 2020년 맥주 트렌드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하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시장이 바뀌었고 움직였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19년에 2020년을 예상한 글을 보면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대기업들이 OEM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수제 맥주라는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대중화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종량세의 개정이 가장 컸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천재지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천재지변이 또 시장을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20년 한 해 맥주업계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주위의 분들이 다 맥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또 알고 있거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버티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전략을 생각해보는 그런 반면교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그럼 어떤 트렌드들이 있을까요? 진짜 가볍게 하고 넘어가야지. 왜냐면 이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제 예상일 뿐이고 제가 완전 개인적인 예상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수제 맥주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조금 세분화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량 생산을 하고 OEM 생산이 가능한 이제 수제 맥주 업계, 수제 맥주 브루어리가 있을 것이고요. 아예 지역 로컬에서 활동하는 이제 브루펍, 작은 브루어리들이 이제 있을 거고, 중간에 이제 유통을 하지만 중간에 껴있는 브루어리들, 이렇게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포지셔닝이 분화가 되면서 각각의 맥주들이 그에 맞춘, 그의 환경에 맞춰서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브루펍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펍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뭐 투자금으로 봤을 때도 작게 들어간 것도 좀 있고, 지역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곳이 브루펍, 가장 작은 규모 단위의 브루어리라고 한다면, 중간에 유통, 지역 마트나 그 가정용 채널로 진입하기는 힘들고, 주로 이제 그 유흥시장, 일반 음식점이나 지역 펍들, 특히 케그 맥주 위주로 유통을 해온 브루어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자금적으로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미 일반 유통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2021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중간에 있는 브루어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개인적인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지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도움도 드리고 싶고, 좀 계속 연구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채널링 문제, 뭐 세금 문제, 과도기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어떤 과도기 단계에서 유흥시장을 타겟으로 한 유통하는 맥주 회사들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류 스마트 오더가 어느 정도 정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류 스마트 오더는 온라인 배송과 그렇지 않은 그 중간에 있는 굉장히 어정쩡한 제도긴 하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편의점에서 주류 스마트 오더를 통해서 맥주를 구입해 보니까, 이 주류 스마트 오더를 잘 활용을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채널링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GS땡땡이나 아니면은 어디죠? CU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최근에 초록색 창을 갖고 있는 뭐 네이버, 이거 진짜 짜증나네요. 이거는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얘기해야 되지 않나?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을 통해서 이 주류 스마트 오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데일리샷 같은 어플도 있고요. 그 밖에 이 주류 스마트 오더를 갖고 창업을 하는 몇몇 개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2021년에는 이 주류 스마트 오더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정착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 있어도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류 스마트 오더라고 하는 채널에 들어가야 되는 맥주는 어때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나 마트에서나 흔히 살 수 있는 맥주들이 이 주류 스마트 오더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주류 스마트 오더라고 하는 것은 직접 구매자가 픽업을 해야 되는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주류 스마트 오더만을 위한 특별한 맥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국내 크래프트 브루어리들이나 아니면 수입 맥주 회사들이 이 주류 스마트 오더라는 채널을 또 하나의 기회로 보고, 이 채널에 적합한 맥주들을 큐레이션하고 셀렉션해서 마케팅하고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잘만 이용하면 괜찮은 채널이 될 것 같고요. 가정용 맥주 그리고 홈술 패키지가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중반, 2021년 중반 이후까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가정용 맥주가 유흥용 맥주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대중들이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말에 등장한 패키지들이 대부분 굿즈였잖아요. 뭐 맥주 사면 가방 주고 가방 사면 맥주 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맥주들에 들기 위해서 눈에 띄기 위해서 이런 어떤 홈술 패키지들이 좀 더 다채로워지고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맥주들 같은 경우는 마트나 편의점에 들어간 맥주들이겠죠. 주로 마트에 있는 맥주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즉 마케팅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회사들이 만드는 이런 패키지들이 다양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떻게 다양해질 것인지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잔 패키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하면은 돗자리 주고. 이젠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붙었습니다. 좀 더 기발하고 재밌는 패키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좀 과도 경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들도 단순히 패키지로 맥주 사면 뭐 준다 뭐 이런 걸로 그 맥주를 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하고 하는 이 개인적인 소망,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패키지가를 갖고 싶어서 그 맥주를 사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맥주를 사서 먹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게 설사 홈술 패키지, 아주 멋진 홈술 패키지일지라도요. 그렇고요. 펍 창업이 좀 감소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안정이 되더라도 펍 창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많은 펍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맥주를 팔고 있는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펍 창업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큰 리스크, 이 큰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자영업자들이 주류 판매 위주의 가게들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배달이나 아니면은 음식 위주로 다시 창업을 할 것 같고요. 지금 폐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재창업을 할 거거든요. 그때 재창업을 할 때 분명히 아이템을 고를 텐데 맥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 펍이라고 하는 공간이 2021년 이후에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혹은 펍 창업을 계획했던 사람도 소위 얘기하는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뭐 역전 땡땡 같은 어떤 그 프랜차이즈들 위주로 창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이거는 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유흥용 시장은 여전히 회복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코로나가 지나더라도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수입 맥주에도 좀 적용이 되는데요. 수입 맥주, 소규모 수입 맥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수입 회사들, 수입 맥주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줄어들면은 회사는 줄어들어도 브랜드는 남거든요. 남아있는 소규모 수입 회사들이 이 남겨진 혹은 버려진 이 브랜드들을 줍줍하면서 아마 2021년 이후 남아있는 소규모 회사들의 등치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소규모 수입 회사들이 맥주 수입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한 10개 정도로 줄어들면서 브랜드는 유지하고 회사의 수는 줄어들지만 덩치는 상대적으로 커지는 그런 변화를 한번 예상해 봅니다. 시간이 다 지났네요. 저희 항상 이런 식이죠 뭐. 어쨌든 새해 진짜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에도 다양한 맥주들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과음하지 마시고 맥주 문화 자체를 즐기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와 사람을 정말 마음 놓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도래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마스크 안 쓰고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그날 저는 새벽 5시까지 맥주를 마시려고 합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같이 동참하시죠. 행복하시고요. 본격적으로 2021년 1월 첫 방송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음악은 토이의 Life is Beautiful 듣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한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